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 문경원 연구원입니다. 메리츠증권에서 유틸리티 그리고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유틸리티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많이 드릴 것 같고요. 이번에 한국 IR 협의회와 2025년 산업전망 세미나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이라는 말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서머리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지어봤는데요. 저희 섹터가 사실 2024년에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가 떨어졌다던가 혹은 실적이 안 좋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주가가 떨어졌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 지속성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2025년에는 있는 그대로의 실적이 평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승자가 있었다면 원전과 ESS인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관련 밸류 체인들은 YTD로 코스피 대비해서 30% 이상 아웃퍼폼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몰캡 중에서는 서진 시스템과 같은 ESS 밸류 체인들이 연초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종목들 역시 생각보다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는 대왕고래 모멘텀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었지만 이를 제외하고서도 대장주인 한국전력 역시 코스피 대비해서 20% 이상의 아웃퍼폼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 섹터는 좀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30% 정도 언더퍼폼을 했고요. 이제 트럼프 관련 리스크 부각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도 언더퍼폼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좋은 종목들도 있고 나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실적 대비해서는 평가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이 그래프들은 EPS 대비해서 주가 추이를 그려놓은 건데 한전 같은 경우에는 EPS가 엄청 급격하게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CS 윈드 같이 안 좋았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적은 좋았습니다. 2024년 2분기 그리고 3분기 연속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실적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주가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주가가 프라이싱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분류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주주환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익의 불확실성, 과연 이 이익이 2년, 3년 뒤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5년에 이러한 밸류 트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해소 그리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각 산업별로 그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벤트는 다르지만 우선 원전과 유틸리티 산업에 주목해서 저는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틸리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주환원에 있어서 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원전 그리고 SMR의 수주 지속성과 성장성에 대한 믿음도 더욱 강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전 산업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탑픽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좋게 보고 있는 산업인데 아까 코스피 대비해서 30% 정도 아웃퍼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피어들이 5배 갈 때 에너빌리티는 30% 올랐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 SMR 성장성에 대한 의문, 체코 원전에 대한 노이즈 이런 것들이 주가 상방을 제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말에서 내년 3월까지는 이러한 주가 상방 제한 요인들이 사라지는 그런 이벤트들이 풍부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벤트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주총회가 있겠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7월에 발표했었던 지배구조 개편안을 수정해서 다시 발표한 상황인데요. 100주를 가진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는 에너빌리티 주식 11.5주가 사라지고요. 로보틱스 주식 4.3주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산술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득이고, 그리고 에너빌리티가 순수 사업회사로 평가를 받게 되면서 얻게 되는 리베이팅 효과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 호의적인 개편으로 평가가 되고, 만약에 주주총회에서 주주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시에 통과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지배구조 관련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12월 12일 기점으로 좀 주가 리레이팅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빌리티의 SMR 수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에너빌리티는 현재 루마니아 향으로 주요 고객사인 뉴스케일과 SMR 수주 계약을 논의 중에 있고, 아마 연말 정도의 수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에서 SMR 신규 SMR을 대략 4기 정도 짓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 정도에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체코 프로젝트의 본계약이 내년 3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본계약을 앞두고 최근에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가 체코 정부에게 이건 반독점 이것은 공정 거래가 아니다. 그리고 한국이 기술 IP 역시 미국에서 가져갔다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태클을 걸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3월 본계약 이전까지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체코 반독점 당국에서는 1심을 기각한 상황이고요. 프랑스랑 미국 측에서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1월이나 2월 중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배구조 리스크, 그리고 체코 본계약 관련 리스크가 해소되는 그런 연말 연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SMR에 대한 성장성 역시 재확인이 되는 시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UAE 원전 수주도 내년 상반기 내에 기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SMR 관련해서 빅테크들의 투자는 연말, 연초, 그리고 2025년 중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이벤트라서 원전과 SMR은 제가 말씀드린 이벤트 외에도 주가 트리거가 풍부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떠나서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빅테크들이 최근에 원전과 SMR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2024년 9월과 10월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원전과 SMR에 대해서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관련 업종들의 주가 급등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봐주시는 SMR 공급 업체별 파이프라인은 대략 다 합치면 13기가와트 정도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 향은 이 중에서 대략 4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3년 초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데이터 센터 설치 신청을 한 것은 미국에서만 51기가와트가 되고요. 이런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에 비교하면 SMR 공급 계약이 아직은 초기 단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연간 30기가와트, 50기가와트, 100기가와트 이렇게 성장이 될수록 SMR의 공급 계약도 이에 비례해서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조금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AI 칩 생산 규모를 TSMC의 코어스 웨이퍼 패키징과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TSMC는 대만 언론에 따르면 연간 18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을 하게 되고, 이거를 블랙웰 기준으로 칩 16개
웨이퍼 한 장당 칩 16개, 그리고 칩 한 개당 1000W의 계산식을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180만 장이라는 수치는 29GW라는 전력 용량으로 치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를 모두 SMR로 공급을 하게 된다면 SMR 역시 29GW 정도가 필요해지게 될 겁니다. 물론 이 29GW를 모두 SMR로 공급을 하진 않겠지만 이론적으로 확장 가능한 시장의 규모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크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러한 전방 시장의 급격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SMR의 발주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뉴스케일을 비롯한 주요 업체들의 인허가 단계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7월에 뉴스케일이 표준 설계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마치고 나면 SMR 발주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MR 관련 발주가 본격화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핵심 밸류체인들은 대형 단조 밸류체인들일 것 같고요. 보고 계시는 테이블은 원전 공급망 중에서 부족한 밸류체인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테이블인데 이게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미국 DOE 에너지부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 DOE에서는 채굴 쪽 밸류체인을 제외를 한다면 가장 미국 내에서 부족한 밸류체인으로 대형 단조 밸류체인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쪽 대형 단조를 가장 잘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고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뉴스케일, 엑스에너지 이외에도 추가적인 고객사도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 가지 SMR 설계 회사 중에 뉴스케일 그리고 엑스에너지와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SMR 설계 회사가 60개 이상입니다. 이 두 개 회사의 파트너십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만간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예상 수주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사실 SMR 시장이 이제 너무 초기 단계고 인허가 단계이고 공식적인 발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시장 규모를 가늠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나마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TSMC의 코어스 웨이퍼 패키징을 기준으로 30GW라는 숫자를 제시를 해드리긴 했지만 일단 미국 DOE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미국 SMR 설치량은 2030년대 중반 이후 연간 13GW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단위로 보게 되면 연간 20GW 내외의 시장이 예상이 되고요. SMR 1GW당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공하는 파워 모듈의 수주 금액을 대략 연간 1GW당 1조 원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파워 모듈 시장은 연간 20조 원 내외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에너빌리티가 1등 업체이니만큼 상당 부분의 마켓시어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원전과 SMR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이후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우선 트럼프 관련 리스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동시에 기회도 엿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트럼프는 과거 당선 당시에 풍력 ETF에 이제 주가 급락으로 연결된 바가 있었지만 3개월 이후에는 미국 풍력 ETF가 V자 반등에 성공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이번에도 재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도들이 따라서 지금 발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반등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지역별로 많이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업체별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은 풍력 산업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띌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요. 우리나라 풍력 관련 밸류체인들의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풍력 터빈 사사들의 수주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2023년에 대규모 해상풍력 수주 인식으로 인해서 성장을 했다가 2024년에는 다소 좀 내려온 모습인데, 이런 부분에 미루어서 2025년에 탑라인 성장은 그렇게 풍력 산업 전반적으로는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풍력 기자재 업체들이 판가 상승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은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장 전반적인 Q 성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Q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회사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지역적으로 따져보면 일단 유럽 쪽으로는 해상풍력 수주가 2026년 정도부터 아마 반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주 기준으로요. 2023년에는 유럽 내에서의 해상풍력 입찰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는데, 2024년에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주요 국가에서만 15기가와트 이상의 해상풍력이 낙찰이 됐었고, 이런 것들이 인허가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2026년부터는 수주로 이어질 것 같고요. 우리나라 관련 밸류체인들에게는 2027년에 이익 업사이드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해상풍력 시장은 당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허가를 완료한 해상풍력 파이프라인만 대략 9기가와트 정도, 사업비로 따지면 아무리 못해도 60조 원 정도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될 그런 파이프라인이 지금 현재 인허가를 마친 상황이고요. 이 인허가를 마친 파이프라인 중에서 2024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상당수가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7에서 8기가와트 정도, 사업비로 따지면 50조 원에서 55조 원 정도가 해상풍력 입찰을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낙찰을 받게 된다면 인허가도 받고 고객도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단순한 추상적인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주 풀로 판단을 해야 된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시장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관련 밸류체인들이 눈에 띄게 수혜를 받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올해 말부터 2024년 말부터는 국내 해상풍력 수주가 예상이 되는 만큼 SK오션 플랜트 등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밸류체인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V자 반등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럽 해상풍력 프로젝트 관련 유럽 업체들의 주가 수익률을 보면요, 해상풍력 부품주 안에서도 수익률 편차가 심화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그런 모습이 더욱더 심화가 됐었고요. 국내 해상풍력 아이디어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 부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설치 선박, 그리고 해상풍력 전선,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중심으로 해서 수익률 상승이 나타났었고, 우리나라에는 설치 선박 관련 업체는 투자 옵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상풍력 전선 그리고 하부 구조물 업체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요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금은 2023년, 2024년까지 해서
상당 부분을 많이 올렸습니다. 전력 요금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 당분간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만약에 다음 요금 인상이 있다면 2025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금 인상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금 인상이 없이도 이미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왼쪽 그래프를 주목을 해주시면 한국전력의 내년 예상 ROE는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없이도 20% 수준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반면에 PBR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0.5배, 0.6배는 고사하고 오히려 0.3배 초반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외국인 지분율의 하락이 이러한 저평가의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지분율은 2010년 이후에 한국전력 주가와 상관관계가 0.83에 달할 만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을 상승하기 위해서는 저는 결국에 배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들의 배당 성향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별도 순이익의 40% 수준이지만 부실한 재무구조로 인해서 계속해서 배당을 지급하지 못했었고요. 특히나 한전 같은 경우에는 21년, 22년, 2023년까지 3개년 연속 배당을 스킵을 했었고 2024년에 배당에 대한 부분도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2025년부터는 배당이 재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요. 우선 한전이 배당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한전채 발행 한도가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력은 채권 발행 한도가 자본 플러스 자본 적립금의 5배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는 일시적으로 늘려놓은 거고요. 2027년 말 이후로는 자본 플러스 자본 적립금의 2배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한도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전은 적립금을 더 쌓아야 되고 사치는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얼마나 더 쌓아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연간 별도 기준으로요. 4조 원의 별도 순이익을 벌고 그거를 다 적립을 한다면 2027년 말까지 한전채 발행 한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별도 순이익을 5조 원, 6조 원, 7조 원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러면 저는 배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3조 원, 4조 원 번다면 배당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그럼 실적 전망은 어떨까요? 2025년에는 저는 연결 영업이익 14조 원 이상을 보고 있고요. 연결 순이익은 9조 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별도 순이익 기준으로는 7조 원 정도의 실적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별도 순이익 4조 원이라는 허들을 충분히 넘어서는 그런 실적이 예상이 되고 아직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하지만 2025년에 대규모 배당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2024년 말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2025년 배당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에 투자한 포인트냐 하면은 그런 부분은 또 애매하기도 하지만 2025년 연간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큰 투자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2024년, 2025년 배당 이러한 부분을 제외를 하더라도 한전이 빠질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한전은 2025년 BPS 성장률이 20%, 26년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이상의 주가 수익률은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틸리티 산업 내에서 이러한 펀더멘털 제외하고서도 큰 모멘텀이 있죠. 동해가스전인데요. 2024년 말에 첫 시추에 들어가게 돼서 25년 중순에 첫 결과가 나오게 되고
2025년 상반기 중에는 민간 회사에 투자 역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거는 왈가왈부가 많지만 저는 무시하기엔 너무나 큰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우 인터내셔널 시절에 미얀마 가스전을 개발을 했을 때 당시 주가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첫 시추 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발표 이후에, 시추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PER이 3배 이상 상승을 하면서 주가 역시 3배 이상 상승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동해가스전을 무시하기엔 너무나 큰 업사이드 리스크가 아닐까, 포트폴리오에 일정 비중 이상은 채워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 밸류체인 중에서는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우선 가스 E&P 회사 중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탐사부터 운영까지 모두 경험해본 회사다라는 점에서 가장 좀 주목해볼 만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 그리고 과거 동해 가스전을 실제로 심해 가스전은 아니지만 천해 가스전에서 진행을 해봤었던 그런 경험들, 이런 경험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제 참여 가능성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여부가 확정이 된다면 주가 멀티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멀티플 상승 요인을 제거하고서라도 실적만 보더라도 2025년, 2026년 발전 사업 부분의 호조와, 그리고 2026년에 세넥스 홀딩스를 비롯한 해외 가스전의 Q 성장에 힘입어서 연간 평균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15% 내외, 순이익 성장률은 20% 내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연결 순이익 기준 25% 내외인 배당 성향이 향후 추가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2024년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투자에 집중을 했었다면 2025년, 2026년에는 이익 성장과 배당으로 그거를 좀 수확하는 시기가 될 것 같아서, 만약 동해가스전 모멘텀을 제외를 하고서라도 지금은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정리를 드리자면, 랩업을 하자면 원정과 그리고 SMR 관련 밸류체인들은 연말 연초를 중심으로 해서 그간의 지배구조, 그리고 이익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향후의 성장 전망을 그대로 반영해주면서 멀티플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력은 트럼프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지역별로 성장이 나타나는 지역은 분명히 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해상풍력 시장이고, 관련 밸류체인인 SK오션플랜트 등은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유틸리티는 요금 인상은 일단 당장을 기대할 수 없지만 요금 인상 없이도 실적 개선은 분명하고, 이 실적 개선이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2025년에는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025년 내내 하반기로 갈수록 좀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더군다나 동해가스전 모멘텀 관련 종목들은 내년 상반기에 큰 멀티플 상승 업사이드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틸리티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대략 3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잘 실현이 돼서 2025년에 투자분들의 좋은 수익률로 연결이 되길 기원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